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방향성은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자,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평론가님, 그 대책 중에 가장 핵심적인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규제 해제한 것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다라고 좀 일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대책. 예, 뭐부터 시작해 갖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뭐 지금 뭐 강남 3구라든지 뭐 용산구 빼고는 규제 지역 다 풀었잖아요. 뭐 저는 사실 작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서울 제외하고 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풀 수는 있겠다라고 했는데 와, 서울까지 그렇게 빠르게 풀 줄은 저는 솔직히 예상 못했거든요. 지난해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이 그대로 진행됐어요. 네,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사실 지금 규제 지역을 다 해제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조금 이슈 있었다라고 생각해보고, 왜냐하면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과열지구 푼다 그러면 세금이 바뀌잖아요. 일단 뭐 그렇죠. 취득세라든지 중과라든지 이게 다 바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파괴력이 좀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고, 지금 또 이제 규제를 풀려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행령이다 보니까 변했죠.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부가 하려는 게 실거주 의무조 이제 없애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회에 이제 아직도 이제 계류 중에 있고, 이번에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선 그렇게 바라보고 있죠. 빠르게 아마 이것도 실거주 의무도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이렇게 뭐 부동산 전반에 있는 규제 제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건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지금 뭐 재초안 문제도 마찬가지죠. 재초안도 아마 국회에서 지금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 그 시발점은 역시나 정부가 이제는 먼저 발표했던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규제 완화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그리고 민심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현 정부 같은 경우에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성난 민심으로 인해서 등에 업고선 정권을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난 1년간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민심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피부로 확 느낍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 분들한테는요, 이 규제 완화 부분이 굉장히 좋았다. 그리고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이제는 응답을 해주는 반면, 사실 이제는 무주택자 중심으로는 너무 빨리 규제 완화를 해줬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는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더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국가가 나서서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양극화돼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교수님, 그 지난해 우리가 방송을 할 때요, 교수님께서 규제 완화 정책을 거론하시다가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을 전부 풀면 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강남 4구만 남겨놓고 용산구가 3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다 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지금 우리 평론가 입장에서는 많은 민심의 변화가 있었다, 좀 좋게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정책 당국도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 관료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옥죄는 거죠. 막 옥죄고 튀면 막으려고 제도 만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 그 규제만큼 복잡한 게, 아니 부동산 그 중개인들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규제 지구를 해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 일어나는 근본 저간에는 너무 저금리이기 때문에 미친 듯이 그냥 전국의 그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정상화되면 그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강남 이제 이거 몇 군데를 남겨둔 것도 저는 저는 같은 맥락에서 잘못된 거라고 보는 것이죠. 뭐냐면 한국에 돈 많은 사람 많거든요. 몇 천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이분들은 빌릴 필요도 없고 금리에 상관도 없고, 이런 분들이 사려고 하는 아파트나 물건들은 규제가 있든 없든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강남의 몇 군데의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을 또 틀어막기 위해서 규제 지역을 계속 두고 있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다. 막을 수가 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게 올라가는 것, 예를 들어서 500억, 600억짜리 주택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배 아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자꾸 그걸 배 아파하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규제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첫째,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그냥 걸핏하면 칼을 들이대고 자르고 규제를 한다. 이런 것들이 좀 없어. 심플했으면 좋겠어요. 심플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산세는 재산가액의 시가의 예를 들면 0.5%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양도세도 좀 심플해졌으면 좋겠는데 뭐 몇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또 얼마가 넘는다고 해서 그냥 군더더기 같이 누더기로 이렇게 과세를 복잡하게 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치 아픈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저는 정부가 깔끔하고 간단하고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한민국의 주택 관련 세제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심플해져라. 저는 그게 제가 정책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큰 때문에. 방향성이.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근데 뭐 정부가 1년 이제 갓 1년 됐는데 많은 것들을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어요. 또 의회가 야당이 지고 앉아갖고 법을 전부 그냥 틀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4년이 남았는데 일단은 현재로서 아까 심플해져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큰 맥락이고요. 봤을 때 현재까지 1년 동안 했던 정책들 중에 혹시 아쉬운 정책이나 실기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그 전세 사기를 몰랐던가?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몰랐던가? 그 부동산을 조금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되네라고 하는 말은 뒤집으면 이 엄청난 위험한 것이다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전세 사기는 저는 상당 부분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인데 그것이 주는 규제가 주는 어떤 그런 영향을 생각해서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이 저는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다른 곳곳에서 저는 일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전세사기 관련 특별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통과를 한 상태에서 우리 피해자들의 본면 목소리가 아직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아직까지 이렇게 큰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분들은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달라는 목소리지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 피해 금액에 대해서 보존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이제 세금을 써서 그거를 보존해 줄 수는 없고 대신에 이번에 나왔던 것이 이게 경공매 절차를 좀 지원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거겠죠. 이제 기존의 임차 주택을 이제 공공임대로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장기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공공이 대신해서 사서 그걸 임대로 이제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에게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전세 피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안이 사실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조세채권 안분도 사실 나왔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에 들어갈 때 가장 큰 부조리한 부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소수의 첫 번째 경매 받으신 분들한테 이게 세금이 다 전가되다 보니까 경매 시작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골고루 모든 사시는 분들, 뭐 임대인이 10채 갖고 있다, 그럼 10채를 경매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나눠서 사실 이제 조세를 안분하겠다는 부분은 좀 현실적인 시장에서 목소리가 나왔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채택해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 대상 확대도 나왔지만은 물론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불만이 있겠지만은 일단 초반 안보다는 대상자를 더 확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증금 요건 완화도 한 4억 5천에서 5억으로 늘려줬던 부분, 이런 것들이 이번에 이제 특별 법안에 담겨왔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6월 1일부터 시행됐을 때에 이때 이제는 조금 더 금융적인 혜택을 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게 DSR 미적용을 해서 신규 주택 만약에 구입을 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DSR을 미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세 피해자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존의 전세자금은 정부에서 보존을 못 해주지만 뭐 그러겠죠. 돈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받던지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그것도 무이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던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부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뭐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저는 제 개인적 생각도
사실 나아줄 수 있는 부분을 다 나아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뭐 세금을 써갖고 그거를 보전해 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의 특별법 안도 만약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뭐 어느 정도 나아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그 교수님과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전세 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PF 대출 연체를 면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PF 대출 우리 자주 지금 그 평론가님이 거론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길래 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께서 PF 대출에 거론했던 게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말 많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크겠다라는 거 그런 의미로 사실 말한 건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는 그게 위험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정책 보고의 연장선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장에서는 PF 대출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대출 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뭐 연체율이 좀 높아지고 있던 부분들이 아마 이제 눈에 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PF 대출 연체율이 1.19% 전말 대비해서 0.82%포인트 정도 더 높아지고 있던 부분이 있거든요. 뭐 증권사는 10%까지 넘어섰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스럽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조만간 분명히 옥석 가격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브릿지론 받았던 이제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는 본 PF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 PF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러면 브릿지론 못 갚잖아요. 그렇죠. 상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딱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멈추게 되면 공급이 안 되죠. 3, 4년 후에는 이제 애플 또 이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또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혼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분명 옥석 가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걸러질 건설사는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 그간 내놓으셨던 의견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취임 2년 차의 윤석열 정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까 뭐 심플하게 가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피는 게 앞으로의 어떤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더 좋아질 수 있을까? 한 말씀, 도움 말씀 좀 주시죠. 일단 뭐 디테일한 거는 우리 권평론가님이 잘 말씀하실 테니까 일단은 기준금리를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게 저는 운영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PF 대출도 가계대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해온 지 지금 몇 년 됐거든요. PF도 지금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망하거든요. 계속해서 그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해서 정책 당국이 올려야 할 금리를 못 올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금리에 대해서 너무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말고 올려야 될 때는 확실하게 올려줘.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전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맨날 이제 주택 가격 이야기하면서 공급 뭐 이번에도 뭐 270만 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짜 그거 진짜 효력 없어요. 그동안 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마다 사실은 금리가 낮아서 올랐는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딴 이야기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었단 말이에요. 270만 원 찌어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 올라간다. 따라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아까 저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줘라. 아니 그걸 국가 재정으로 달라는 게 아니다. 7천만 원, 1억, 1억 5천, 2억을 날렸는데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날렸는데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저금리로 한 30년 동안 부담 없이 그것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맨날 재정 이야기하면서 이게 나오는 재택을 보면 첫째 범위가 너무 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별로 혜택도 안 되고 못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저는 그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서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또 생길 것 같거든요. 또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높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전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하면 상당히 많은 그 전세금을 못 받는 사람이 그러면 선제적으로 정부가 뭔가를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우리 관료들께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주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니 재정을 투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용한 자금을 동원해서 가능하면 저금리로 오랫동안 부담 없이 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가능하면 많은 국민들에게 조달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점을 좀 당부하고 싶고 정리하면 이 정부가 상당히 그 전 정부하고 다른 것 같이 홍보를 해왔는데 전세 사기 딱 문제가 터지면 저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걸 좀 비판하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쓴소리를 하시면서 현 정부가 앞으로 이제 나가야 될 어떤 큰 방향성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평론가께는 여러 어떤 정책들이 국회에 계류되는 것도 있고 지금 진행된 것도 있는데 취임 2년 차 이후부터의 어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떤 방향,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을까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소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소신. 예,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제 플랜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는 과거의 정부가 아까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인위적인 어떤 정책에 의해서 왜곡된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의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국회와의 원만한 합의가 만들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제초안이라든지 국회에서 계속 발목 잡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사실 정부가 의지하는 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우리가 옳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일단 야당과의 합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시장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잘 시장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현 정부의 앞으로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